이 문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사과의 뜻이 없다고 봤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어제 TV조선에서 공개된 그 원문을 보면 사과의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이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으면 대통령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하고 그렇게 오랜 동안 신뢰관계를 구축한 분이 대통령님 입장은 사과가 필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사과가 필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 대통령실에다가 대통령님과 이 여사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방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한 상황이었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사퇴 요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적인 문자를 받아서 제가 어떤 답을 했었어야 하는지. 사실 이 문자 공방이 시작된 것이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모든 이슈를 잠식을 했습니다. 오로지 그 김 여사 문자 공방에 있어서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사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한 후보를 1대3 구도로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특히 또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었었죠. 네네. 그런데 어제 방금 전에도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나 후보나 윤 후보는 이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원 후보는 상당히 좀 조심하는 자세 이런 태도를 좀 취하면서 또 더군다나 선관위에서 후보들에게 좀 제발 공방 벌이지 말아라라고 강력한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그 말을 들으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요? 네, 그래서 선관위 말을 언제부터 저렇게 잘 들으셨을까. 지금이라도 잘 들으신다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전략 수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이 주요하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좀 선거 전략에 있어서 수정을 가한 것이 아닌가 좀 눈치를 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갑자기 전략 수정을 한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토론회 전까지는 문자 관련 공방을 하던 원희룡 후보가 일절 입을 닫았어요. 관련해서는.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앞서 한동훈 후보의 답변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해석이. 어차피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마음이 없었는데 무슨 사과하라고 내가 한다고 듣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네, 여러 차례의 인터뷰 과정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저 문자의 전체 맥락을 종합하면 사실상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게 맞았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렇게 사적인 문자에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즉 문자의 형식적인 것을 해석을 하면 사과하겠다.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듯이 보이지만 전체의 맥락과 진실은 이러해서 사과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 문자의 주된 취지였고 그 당시 대통령실도 사과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보였고 심지어는 본인이 다른 루트, 공적인 루트로 사과를 요청을 했더니 그 다음에 내가 사퇴 요구를 받을 정도로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상황에서 내가 이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가타부타 답을 하겠느냐라는 반박이고요. 또 전체의 취지를 보면 실제 이 문자에 그럼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사과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본인 입장하고는 반대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은 한동훈 위원장이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진짜 사과할 마음이 있었나? 이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문자 내용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지난 1월 19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10,000번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위에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대선 전국에서 이력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다. 지금껏 그래서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의 과정을 나온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그냥 끝내는 일이 정치권에서는 뭐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과연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앞에 대선 전국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10%가 빠져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과를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묻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라도 사과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문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 하나를 더 보고자 하는데요. 뭔데요? 이건 사과를 못하겠다는 것에 힘이 조금 더 실리는 문자 내용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 문자가 같은 날, 그러니까 1월 19일, 지난 1월 19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위원장에게 보낸 그때 다른 분들께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여권 인사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인데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되어 천천히 읽어주세요. 천천히 네, 시청자분들 위해서. 그렇습니다. 1월 19일입니다.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이 들깨들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이것은 곧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매도하면서 남편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수순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물론 이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뭐 내용을 정리했다기보다는 한 보수 논객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주장을 펼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한 내용이 있고 그것 정리한 내용을 다른 분들에게 김건희 여사가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가 이러한 내용을 공유한 직후에 일부 친윤계 핵심 의원들이 당시 의원 전체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다 보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문자가 다 돈 거예요. 네. 그 정치권에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 시민들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됐던 소위 밭글이라고 하죠. 네,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유통이 된 바 있습니다. 아하.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 안 한다는 입장을 바꾸실 여지는 없는 걸까요? 제가요? 제가 왜 사과를 하죠? 저는 당시 사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치까지 하고 그러다가 극단적으로 사퇴 요구까지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뭐 하시고 저한테 지금 입장 바꿔서 사과하라고 하죠? 소위 친윤분들 그때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고 막 인터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분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분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잖아요. 사과를 했었어야 한다.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럼 그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때 사과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그때는 사과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이번에 야, 왜 이렇게 오를 드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임?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김 여사의 그 명품백 관련 이슈가 상당히 논쟁적이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 내지는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이것이 맞서는 게 사실이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등 필요 없는 것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치나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사실 그때 만약에 사과를 했더라면 민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었겠지만 만약에 그 와중에 어떤 논란이 더 불거져서 더 큰 문제로 비화됐을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훈 의원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 당시에 사과를 했으면은 20석은 더 얻었다. 이렇게 수치까지 돼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 판단이고 여기서 변함없는 사실은 아직까지 김 여사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문자에 대해서 한 후보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조합만을 가지고 각종 경우의 수와 억측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어라고 말한 사람이 나타났다면서요? 예, 지금 매우 의외의 이름이 등판했는데 네. 바로 진중권 교수가 등장을 한 거예요. 어허. 왜 의외냐면 이 이슈 자체가 보수 정치권 내부의 이슈거든요. 네. 진중권 교수는 과거에 진보적 인사라고 알려졌었는데 네. 왜 갑자기 이분 이름이 등장하는가? 아하. 이분이 지금 딱 얘기를 했는데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 김건희 여사하고 내가 진중권 교수가 2022년 초부터 네. 지난 대선 무렵까지 서로 통화를 계속했었다.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잘못 걸려온 전화가 아니고 잘못 걸린 전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면서 윤석열 총장을 좀 두드라는 듯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화도 하는 사이였었나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네. 진중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도 비판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지난 총선 이후에 약 2년 만에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오호. 그래서 총선 직후에 통화를 했다라고 네. 진중권 교수가 글을 올린 건데 네.
당시에 57분 동안이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통화한 걸 합친 게 아니라 그날 통화했더니 57분 통화했다고요? 한 번 통화하는데 1시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우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아하. 진중권 교수의 주장은 뭐냐면 네. 당시 내가 들은 내용은 지금 현재 친윤 측 주장 내용과 180도 다르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못했다라고 하는 친윤 측 주장은 당시 내가 들은 내용하고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하. 당시 내가 들었던 내용은 뭐냐면 네. 김건희 여사 본인은 사과할 의향이 있지만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고 하더라.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되고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논리로 주변에서 말려서 사과를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자신 때문에 총선 망쳐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한동훈 당시에 위원장이 화가 많이 났을 텐데 대통령과 화해시켜드리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뭡니까? 김건희 여사가 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다. 아하.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못한 게 한동훈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다라고 진중권 교수가 글을 올렸습니다. 야, 완전히 몰아붙이는 형국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맞습니다. 한동훈 후보 본인의 어떤 총선 참패 전력을 가지고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리더십이 없다 이런 공격에 맞서서요. 그럼 나머지 세 분은 뭐 하셨냐 이렇게 반격을 시작한 건데요. 왜냐하면 또 공교롭게 3명, 그러니까 나, 원, 윤 후보가 지연 유세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특히 선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선거의 어떤 책임과 이 직함의 어떤 차이, 그 무게감이 맞물려 있기 당시 때문에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군요. 이제 보니까. 공동 책임이지 왜 나만 책임을 져야 되고 당신들은 뭐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특히 나는 전국에 지원 유세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나머지 세 분은 왜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이고요. 나는 차라리 불출마하고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세 후보는 본인 선거만 뛰었다. 선대위원장의 이름만 빌려주신 거 아니냐라고 꼭 집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야. 사실 좀 지원 유세도 다녀드리고 그러면 참 좋았는데 저희 지역 살기가 바빠갖고 사실은 선대위원장 맡으라 그럴 때도 제가 거절했었습니다. 제가 한강벨트에서 우리 지역을 지키는 것으로 당에 기여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공동 선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2달 전으로 가서 제가 이렇게 8% 이길 줄 알았으면 미리미리 도와드리는 건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명확하지 않고 워낙 어려워서 못 도와드린 거 너무 죄송합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는데 당시 다른 지역 지원 유세는 많이 안 갔었나요? 나경원 의원이? 그랬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공동 선대위원장이면은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은 서울에 출마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경원 후보는 당시에 본인 스스로 너무 이제 위기감이 느껴져서 다른 데를 많이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수도권 서울에서 특히 국민의힘이 많이 불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고 특히 그 나경원 후보 지역구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차례나 방문해서 맞네. 기억나요. 네, 지원 유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협감이 느껴져서 네. 다른 곳은 가지 못했는데 네.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8%포인트 차이로 이길 줄 알았으면 지원 유세 좀 했을 걸.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면 낙선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마치 무슨 염장 지르냐 이런 그러네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지금 그 당대표 후보는 발끈하면서 아니 애초에 나는 그 공동선대위원장 못 맡는다고 했었고 네. 그 자리를 나한테 억지로 맡으라고 했는데 나한테도 강남 공천 줬으면 내가 비대위원장보다 더 많이 지원 유세 나갔을 텐데 힘든 자리 맡겨놓고 왜 내 자리 지킨 것만 해도 험지 맡겨놓고. 험지 지킨 것만 해도 나는 내 역할 다 한 거지 네. 왜 그 이상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만으로라도 한강벨트를 사수함으로써 우리 서울 선거에 승리를 안겨드리려고 제가 정말 죽도록 고생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선거 중에 가장 최선을 다한 선거였고 그 전후 사정을 다 아실 텐데 이제 와서 지원 유세 운운하시니까 본인의 총선 패배 책임을 나누자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패배 책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묻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덮어씌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 질문을 나경원 후보한테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어허. 그때 왜 전국 지원 유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원희룡 후보는 나경원 후보랑은 조금 결이 다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허. 일단 맞다. 유세를 하지 못했다라면서 인정하긴 했습니다. 낮은 자세를 취한 거죠. 어허. 근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를 나갔느냐. 바로 인천 계양을 아니겠느냐. 이재명 후보를 꺾으러 간 사람이었고 그때 여론조사에서 거의 불가능으로 나왔기 때문에 잠 서너 시간 겨우 자면서 사투를 벌였었다. 아하. 그리고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그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스타 장관이 험지에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것에 가장 먼저 화답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원희룡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개항을에 출마를 했었고 물론 이재명 전 대표에게 좀 크게 차이가 있는 상태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명용 대전이다라는 키워드를 급부상시키기도 하고 전국 최대 관심지로 꼽히게 되면서 인유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를 되돌려 보면서 아직까지도 원희룡 장관에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이 100% 오롯이 자기한테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종합해보면 내 책임은 한 50% 되고 한 나머지 3명 후보가 n분의 1 좀 합시다 뭐 그런 거예요. 뭡니까 이게? 오롯이 본인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그 공동 총괄 선대위원장 아래에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 분들이 계셨던 거고 네.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인천 지역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여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너무나 어렵게 선거를 치렀고 살아 돌아오는 것이 최선의 목표이다 보니 공통적으로 짐을 나눠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시 하루에 17군데씩 그 지원 유세를 나가면서 점심 저녁도 건너뛰어서 맨 마지막 날에는 뭐 탈진해가지고 뭐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중간 편의점 컵라면 먹는 모습도 포착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네. 약간 그 화면 연출을 위해서 먹었지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시지도 아마 못했던 것 그랬어요.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모두가 다 정말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할 정도로 애를 썼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적인 섭섭함이 서로들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한 후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후보 역시도 내가 말을 하자면 내가 한번 말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왜 잘 되는 집안은 서로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당내 선거라는 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네. 또 당내에서 서로 흠집내면 이게 또 오래 갑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번 TV 토론이 남아있는데 네. 좀 잘들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훈이 가장 가까운 가족, 인척과 공천 논의를 했다. 원희룡 후보님,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어제 선관위에 정말 당원들과 국민들이 제발 전당대회 다툼을 이제라도 일단 중단하고 정책과 비전 그리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후보님? 오늘은 일단 후보님?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님? 언급을 일단은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후보님 중단하실 게 아니라 먼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중단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누군지 말씀 못 하시겠고 근거가 없으시면 그냥 여기서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사과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관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얘기 듣고 그동안에 그 인신공격 안 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한 기사가 200개 이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긴 걸로 하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아니요. 네.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어제 선관위 원장과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정말 그 정치 대선배들이 우리 네 후보를 놓고 거의 읍소하다시피 호소를 했고요. 자, 이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거기에 그러면 대해서 저에 대해서 하신 수용을 말씀,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하신 그 비방 유지하십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원희룡 후보가 이런 어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셨는데 갑자기 발을 빼신다니까 오히려 이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사실상 항복 선언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할 말은 많다고 했지만 사실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사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신빙성 있게 제기할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 선관위를 존중하겠다까지 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상 이제 완패한 공격 방법이다. 완패한 공격 방법에 대해서 재반격이 들어왔으나 반격할 근거가 없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표정 보시면 아 진짜 그만하고 싶다. 내가 더 이상 네, 그게 너무 역력하게 얽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비방이나 우리가 선거할 때 그 비방, 흑색 선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게 또 강력하게 효과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자칫 잘못 근거 없이 이렇게 어떤 비방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대치기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하. 자, 사과해라 이랬잖아요. 사과하든지 밝히라. 밝히면 지금 그걸로 이 전당대회가 다 덮여버립니다. 사과하라? 그건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거짓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계속 밝힐 때가 있을 거라고 한 건데요. 근데 어차피 이게 뜨거운 쟁점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잘못 건드린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말 안 한 건 고마워해. 고마운 줄 알아. 한동훈 후보 뭐 그런 거예요? 요즘 말로 왜 할 말 하 아니라 그러죠. 아하.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네. 이런 입장인데 어제는 나란히 내 후보가 서 계신 데서 지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혼자 나가셔서는 저 인척 내지는 측근 관련 사천 논란에 대해서 아 내가 이 패를 뒤집게 되면 이 판 갈아엎어야 돼. 지금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일 오후 5시에 네. MBN에서 2차 토론이 있게 됩니다. 그 네 분이 서셨을 때는 또 어떤 말씀을 그럼 하실지. 또 물어보겠네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갖고 또 한동훈 후보 물어보겠네요. 그죠? 그 물어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허, 네. 아주 첫 TV 토론회에서 눈길을 끈 장면이 또 있었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여러 가지 코너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중에 한 코너입니다. 무풀보다 악플이라는 코너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어떤 아예 관심을 안 받는 것보다 악플이라도 받는 것이 그것이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네. 무풀보단 악플이라는 코너였는데 네. 누리꾼들이 올린 비판 댓글을 정말 그대로 읽으면서 그대로 목도를 하면서 소감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어떤 해명을 하는 그런 코너였는데요. 야, 네. 저도 그 악플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천천히 읽어주세요. 천천히. 네. 나경원 후보에게 올라온 댓글 중에 하나는요. 네. 모든 선거마다 다 출마한다고 별명이 참새방앗간이다. 저 웃지 않겠습니다. 웃으면 오해받으니까 웃지 않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일단 네. 당내 선거가 있으면 당내 선거뿐 아니라 선거만 있다 하면 다 나온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윤상현 후보에게는요. 윤심은 본인이라더니 여론조사는 뭐 그다지. 라는 내용과 함께 인물은 괜찮으니까 트로트 가수 하세요. 어머나. 뭐 이런 댓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원희룡 후보에게는 20년 정치 최대의 업적이 학력고사 전국 1등이라고 비꼬는 듯한 비판 댓글이에요. 그리고 아하. 친한 척 어깨동무할 땐 언제고 이거는 한동훈 전 그 위원장과 함께 친했을 땐 언제고 지금 이제 와서 그 이렇게. 계양의 전통시장 가서 네. 그거 닭꼬치 건배하고 그럴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등을 돌리냐 뭐 이런 비판의 댓글이었고 네.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판 댓글은 그냥 악플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카 좀 그만 찍어라. 이준석과 똑같은 관종이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정의로운 척을 혼자 다 하지만 음. 자기 성공하려고 형님 형수님의 뒤통수를 친다. 뭐 이런 댓글을 그대로 면전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근데 저 윤상현 후보가 그러니까 일종의 얼평을 받으셨잖아요. 인물이 괜찮으니 트로트 가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근데 그걸 또 잘 받아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내가 사실 노래를 한번 했다 하면 가수들 뺨치게 할 수 있는 실력은 있다. 이렇게 네. 잘 받아치면서 네. 넘어가는 걸 보면서 네. 역시 정치인이라고 하면 임기응변에도 능해야 되고 음. 본인 부고 기사만 빼놓고는 다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기사나 뭐 심지어는 악플까지도 아하. 좋아하는 그 심정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라고 답변을 했을지도 궁금해요. 진짜 정치인은 정치인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허. 악플이면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1분이란 시간, 각각에게 1분이 주어졌는데 아. 1분 안에 본인들의 입장을 참 잘 전달했습니다. 그랬어요?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전당대회 출마하고 싶지 않았었다. 그런데 배지단 사람, 그러니까 원내에서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자기는 일관되게 갖고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분 하나로 내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다, 뭐 나는 트로트를 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인지도 측면에서 여론조사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라는 댓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래 모셨고 또 정치적 업보가 크다. 뭐 당권 정지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걸 당 내에서 또 당하다 보니까 중앙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낮은 자세로 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원희룡 후보 답변 보시겠습니다. 한 거라고는 최대 업적이 학력고사 전국 1등이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아무도 손을 못 댄 민생과제 설계했다. 아하. 예를 들면 뭐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원희룡 장관 시절에 그때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깨 동무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인정했네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생한 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수시로 했네요. 어깨동무 수시로. 네, 네네. 맞습니다. 손을 번쩍 든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정치라는 게 참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깨동무 수시로 했네요, 진짜. 네.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어떤 해명을 보시면요. 네. 일단 그 관종에 대한 얘기 있었잖아요. 셀카 좀 그만 찍어라.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께 앞으로도 셀카를 찍어 드릴 것이다. 서비스 차원에서? 네, 이거는 뭐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태도이다, 애티튜드다라는 그래요? 말을 했고 또 앞서서 자기 성공하려고 형님, 형수님의 뒤통수를 치나라는 그 댓글에 대해서는 네. 많은 사람들이 형님, 형수님에게 뒤통수라는 것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을 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성공하려고 라는 거에 좀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본인은 되고 싶은 게 없었다. 단지 하고 싶은 게 많았다. 네. 나는 뭐가 되고 싶어서 공적 임무를 저버리는 일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